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겨우 16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그곳의 겨울은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저는 준호를 품에 안고 두만강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동생의 몸은 떨고 있었고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준호의 귀를 막고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시는 감촉, 그리고 준호의 가쁜 숨소리. 누나 무서워.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만큼은. 강을 건넌 후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브로커, 미리국, 숨죽이며 떠돌던 나날들. 그리고 마침내 남한 땅.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야. 여기선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저에게 자유란 단어는 달랐습니다. 자유는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준호를 지켜야 한다는, 우리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 저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꿈, 총성이 들리는 꿈, 그리고 준호가 얼음 아래로 가라앉는 꿈. 누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둘 다. 그 순간만큼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현실이었습니다.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투리, 그리고 탈북민이라는 꼬리표.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강을 건넌 사람이 나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시선도 얼어붙은 두만강보다 차갑지는 않았으니까요. 탈북민이 군인? 웃기고 있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입대 원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군대야? 다른 길도 많잖아. 다른 길. 저는 그 다른 길들을 이미 걸어봤습니다. 식당 종업원, 공장 노동자, 편의점 야간 알바. 그러나 그 어떤 길도 제게 안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준호를 지키려면 내가 강해져야 해.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입대 첫날 훈련소 앞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림, 비웃음, 그리고 의심. 저 여자 북에서 왔대. 진짜? 간첩 아니야? 쉿, 조용히 해. 익숙해. 이 정도는.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구보, 행군, 사격, 각계전투. 하지만 저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넌 사람에게 이 땅의 훈련이 힘들 리 없었으니까요. 동기들이 쓰러질 때 저는 묵묵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포기할 때 저는 한 번 더 뛰었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한지훈, 너 대체 뭐야? 괴물이야? 아닙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괴물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등병, 1병, 상병, 병장, 그리고 간부 지원.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북한군 출신이라며? 그래서 저렇게 강한 거 아냐? 근데 믿을 수 있어? 진짜 우리 편인지.
믿음은 시간이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저는 특수부대 선발전에 지원했습니다. 707특전사.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특전사입니까?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면접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낙하, 수중 침투, 생존훈련, 대테러 작전. 동료들이 하나둘 탈락할 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준호,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탈북민 출신 707특전사 여군 소령 한지훈, 전우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철의 여인.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철이 되는 게 부서지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꿈을 꿨습니다. 준호가 얼음 아래로 가라앉는 꿈. 그리고 제가 그를 잡지 못하는 꿈. 누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휴대폰을 들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왜?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령이 되어도 훈장을 받아도 그 불안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해졌다고 해서 준호가 안전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 술집 출신이라던데? 그 말이 들렸을 때 저는 준호의 팔에 난 멍을 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준호의 부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괜찮겠지. 준호도 이제 적응했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을 지나 면회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웃는 법을 잊어버리고 억지로 입꼬리만 올린 것처럼. 누나 왔어? 응. 준호야.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소매 사이로 보였습니다. 멍. 파랗게 든 멍이 팔뚝을 따라 번져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 중에 생긴 게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훈련 중이라며.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 말 뒤에 숨은 두려움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얼음 위를 걷던 그날 준호도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었으니까요. 누나, 괜찮아. 안 무서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엔 다른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한준호 누나 왔네. 진짜? 어디? 아, 저 여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명의 병사가 저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여자 술집 출신이라던데? 에이, 설마. 근데 탈북민인 건 맞대. 그래서 한준호도 맨날 놀림받는 거지. 뭐라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두만강의 얼음처럼, 총성이 울리던 그날 밤처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매일 이런 걸 듣고 있었구나. 저는 그 병사들에게 걸어갔습니다.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상혁 상병, 계급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준호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상혁은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저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준호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 한마디에 면회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군인의 자세로,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박상혁은 그제야 제 어깨에 계급장을 받습니다. 무궁화 두 송이. 소령?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알았나 보군.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탈북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707특전사 소령이라는 것을. 경례. 그 외침이 면회실을 가르던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상혁 상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어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궁화 두 송이. 소령 계급장.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준호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상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신문 기법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만을 요구하는 것.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농담으로. 농담. 그게 폭행과 모욕을 정당화합니까? 이놈들 봐라. 저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3명의 병사,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동생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할 건 없어, 준호야. 저는 다시 박상혁을 마주봤습니다. 상병, 이름이 뭡니까? 박상혁입니다. 소속은 3대대 이중대입니다. 중대장 성함은? 박상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3대대 이중대, 박상혁 상병.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관이 들어오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급장을 보자마자 경례를 했습니다. 경례,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707특전사 소령 한지훈입니다. 면회 중 병사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부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상혁과 다른 병사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이러면 나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저들이 한 거야.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야, 기억해.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게 정의야.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아주고 부관을 따라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봤습니다. 박상혁과 병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두만강을 건널 때의 그 결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얼음이 깨져도 총성이 들려도 멈추지 않았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저는 철의 여인이니까요. 부서지지 않는
강철의 눈빛으로 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보하면 부대 전체가 뒤집힙니다.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한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 제보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준호의 멍, 병사들의 발언, 면회실에서의 모욕.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준호야. 누나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당한 일들을 전부 메모해 줄 수 있겠니? 그게, 누나, 이러면 부대에서. 괜찮아. 누나를 믿어.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군 헌병대, 인권감찰실, 국방부 조사관실, 제보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작전 수행 능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이건 전쟁이야. 정의를 위한. 헌병대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소령님, 이 사건이 공개되면 해당 부대는 물론이고 관련자 전원이 조사받게 됩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조사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요? 잘못한 사람이 조사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사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팀이 준호의 부대에 투입되었습니다. 전격 조사였습니다. 병사들의 휴대폰, 내무반 일지, CCTV 기록, 모든 것이 압수되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폭행, 금품 갈취, 차별적 발언. 준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3대대 2중대 내 조직적 가혹행위 및 인권 침해 다수 확인됨. 부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대장이 경질되고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상혁을 포함한 가해 병사들은 영창에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조사 끝났어. 누나, 나 때문에 부대가 난리 났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된 게 드러난 거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누나, 다들 날 이상하게 봐. 고자질했다고.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준호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준호야. 지금은 힘들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처럼. 정의는 쉽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 그리고 며칠 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 탈북민 차별 및 가혹행위 실태 드러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의 여인답게. 북한에서 배운 건 복수였지만 남한에서 배운 건 정의였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국방부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사의 폭풍이 군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3대대 2중대를 시작으로 다른 부대들까지 연쇄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기사를 쏟아냈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예고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제보자로, 그리고 특전사 소령으로 상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국방부 인권정책과 대외의실. 저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떨리지 않아. 떨릴 이유가 없어. 회의실 문을 열자 수십 명의 장성과 간부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경례를 했습니다. 707특전사 소령 한지훈, 입실하였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소령, 이번 사건으로 군이 큰 혼란에 빠졌소. 당신 생각은 어떻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혼란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외면한 대가는 영구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령, 이 일로 얼마나 많은 간부들이 징계를 받는지 아시오? 부대 사기는 어떻게 하고?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간부들이 징계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부대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그건 애초에 잘못된 사기였습니다. 이놈들 봐라. 아직도 본질을 모르는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소령, 당신은 탈북민이오. 혹시 이번 일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은 아니었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그렇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맞은 멍을 봤을 때, 병사들의 조롱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두만강의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제 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건 복수였지만 남한에서 배운 건 정의였습니다. 장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건너며 이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 나라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소령. 계속 조사에 협조해 주시오. 저는 경례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상혁 상병과 가해 간부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들을 봤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의 행위를 직접 목격했습니까? 예, 목격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분노, 실망, 슬픔?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다고요? 예. 저는 이 나라의 군인입니다. 같은 군인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걸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들, 군법 위반으로 징역형, 관련 간부들, 직위해제 및 강등, 부대는 전면 재편성,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누나, 이 일로 나 때문에 부대가 망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부대가 재편되고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누나, 나 좀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 앉은 준호는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중대가 해체됐어. 간부들도 다 잘렸고 애들이 다 날 보는 눈빛이 알아. 다 알아. 저는 준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들 날 고자질쟁이래. 부대 망친 놈이래. 누나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준호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준호야, 잘 들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잘못한 건 너를 때린 놈들이야. 너를 괴롭힌 놈들이야. 내가 아니야.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내가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해서. 준호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부대가 망했어. 나 때문에. 아니. 저는 준호를 떼어내고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못된 게 무너진 거야. 우리가 제대로 선 거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다들 날 미워해? 그래. 정희는 외롭구나. 저는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얼음이 깨지고 모든 게 무너지던 그 순간.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았으니까. 준호야, 옳은 일을 하면 모두가 박수 쳐주는 거 아니야.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 그게 정의의 대가야.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럼 누나는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까요? 준호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 했다면 준호는 지금보다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 안 해. 절대로.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일은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아파? 그게 정이야, 준호야. 가볍지 않아. 편하지도 않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 저는 준호를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누나가 함께 질게. 그 무게 혼자 지지 마.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의를 택한 대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복수였다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고 끝내면 되니까. 하지만 정의는 달랐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건 결국 우리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저는 준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선 거니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누나가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누나. 그리고 고마워. 저는 준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이게 최선이었어. 정희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외롭고 무겁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로잡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신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녹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707특전사 소령이었고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신임여군 교육 담당. 첫 강의 날 저는 교육장 강단에 섰습니다. 앞에는 20명의 신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
기대에 찬 눈빛.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저들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 군인이 된다는 게 뭔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군인이 되었습니까? 신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신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신병이 대답했습니다. 강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강해지는 것.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병들이 저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 글자를 썼습니다. 정의. 군인의 힘은 정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약자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 신병이 물었습니다. 교관님, 그럼 누군가 저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신병을 봤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참지 마십시오. 신고하십시오. 그게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고자질쟁이라고.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고자질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고자질이라면 이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로잡습니다. 신병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전의 준호를 그리고 저 자신을 봤습니다. 너희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올 거야. 그때 올바른 길을 택하기를. 강의가 끝나고 저는 교육장을 나왔습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특전사 훈련장이 있는 그 산. 예전에 수없이 뛰어다니던 그곳. 정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군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새겨진 문신 하나. 자유. 두만강을 건넌 후 제가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자유는 그저 도망치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책임이었습니다. 준호를 지킬 책임, 정의를 세울 책임, 올바름을 위해 싸울 책임. 이게 진짜 자유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문득 준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누나? 준호야. 뭐해? 훈련 끝나고 쉬는 중. 누나는? 나도 막 강의 끝났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준호가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누나, 나 요즘 괜찮아. 진짜야.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누나. 저번에 누나가 한 말.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제대로 선 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준호야. 우리 제대로 섰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로, 증오가 아닌 용기로,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신병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정의는 쉽지 않지만 해야 한다고. 강한 사람은 세상을 바로잡는다고. 그리고 진짜 자유는 올바름을 선택하는 용기라고. 저는 철의 여인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자유의 의미를 아는 사람.